자, 검찰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나섰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제1성,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 내부에서부터 먼저 권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상하 간에 스스럼 없이 직언하며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열린 검찰의 모습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7월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자라는 이 지시가 내려오자마자 검사들이 이 감춰뒀던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들이 생각하는 조직 문제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고 했더니 첫 번째로 회식을 줄이고 밥 총무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이게 뭡니까? 검사들이 생각하는 조직 문제. 일단 조직에서 밥 총무라고 하면 이제 식사할 때 그걸 주관하는 그 지위가 좀 낮은 그 주니어 그 검사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검사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져갈 테고요. 이것이 또 기강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 밥 총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길래 검사들이 이렇게 치를 떨면서 제일 먼저 바꾸자고 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설문조사에서도 참 여러 가지 불만이 나왔는데 그 중에 네. 이게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내 검사가 이제 함께 밥을 먹거든요. 그 팀에서. 네. 그 위에 상사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메뉴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위에 모셔야 되는 그런 상사들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네. 그걸 잘 조사를 해서 겹치지 않게 잘 골라야 인정을 받고 네. 이제 칭찬도 받는데 근데 또 애로사항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이제 식성이 다 다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일부 한 명은 또 어제 술 많이 먹어서 해장을 해야 된다. 또 한 명은 또 그게 아니라 오늘은 또 고기 구워 먹자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상충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거를 참 조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많고요. 또 네. 게다가 심지어 이런 경우까지 있는데요. 한 명은 이제 개고기를 좀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여름 내내 매일 개고기 먹자라고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라고 네. 하는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밥 총무, 막내 검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후배가 선배 밥 먹는 메뉴를 미리 알아서 챙기는 것 이거는 후배의 미덕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당한 막내 검사들은 굉장히 곤욕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피의자를 추궁하는 중간에 식당 알아보기가 부담스럽지만 밥 총무를 잘해야만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피의자, 검찰 출입을 많이 했던 심정숙 기자. 네. 검사들이 실제로 이런 거 갖고서는 많이 고통스러워 합니까? 그 메뉴를 그 보신탕으로 하자는 경우가 여름에 왕왕 있긴 한데요. 그걸 총무 검사를 그 말석에 있는 검사를 저렇게 시킨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폭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또 개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취향도 다양한데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마 저것은 정하는 자체도 스트레스를 좀 받을 거고요. 네. 오늘 어디를 잡아야 되나 그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을 거. 만약에 정했는데 그 위에 사람이 가가지고 야, 왜 이런 데를 정했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로 이제 계속 타박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그냥 뭐 쉽게 한마디 뱉지만은 밑에 저걸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막내 검사겠죠. 뭐 막내 검사 입장에서는 장소 정하는 거 그리고 가서 메뉴 정하는 거 또 장소가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위에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굉장히 업무도 스트레스인데 저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더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검찰 문화 어떻게 바꿔야 하나 검찰 내에서 설문조사했는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내용이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막말하는 간부들을 인사해서 불이익 주자. 자, 상명하복으로 유명한 검찰 조직에서 이 막말, 글쎄요, 반말과 막말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언어폭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상명하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말,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검사들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사 산호간에는 반말을 금지하자. 그리고 반말하는 간부들은 다면 평가를 통해서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자 이런 주장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는 상사가 부하에게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게 지금 원칙으로 돼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바꾸자라는 검사들의 의견이 많았다는 건데 지난해 5월에 남부지검의 한 검사가 이 고참의 폭언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홍영 검사라고 다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카톡에 여러 고민들도 남겼었죠. 부장 검사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 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귀에서 피가 난다. 술 취한 부쟁이 심지어 폭행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극단적인 저런 사례들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진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바꾸자라고 하니까 속내를 막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이게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난히 더 이런 분위기가 더 부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민주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대한 설문조사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덜 민주화가 진행된 조직은 어디냐 이런 질문을 던져봤더니 관료사회가 무려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34%인데 역시 관료사회에는 공무원 집단도 포함되고 검찰 조직 또 등등의 기타 공공기관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좀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도 서열이 좀 강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민주적인 관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봤더니 업주와 종업원 여기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상명하복의 관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고 직장 상사, 사제관계 최근에 나오면 박사학위나 석사 학생들이 그 교수들한테 당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민주화가 덜 된 조직이 어디냐 했는데 관료사회와 기업 그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들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민주적인 관계가 어디냐? 업주와 종업원, 직장 상사와 부하. 그럼 이것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다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지만 민주화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소리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민주화는 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죠, 지금. 네.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치적인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많이 진전이 됐는데 네. 우리 삶 속의 민주주의, 그렇죠. 우리 조직 안의 민주주의, 네. 이렇게 이제 일상화된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직도 개선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것을 네. 마치 그냥 막 동생 대하듯이 막대하고 네. 막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큰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젊은 어떤 직원들과 그 좀 나이 드신 간부급들과 간부급들은 그걸 당연시 하는 거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일반 젊은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이유종 기자에게 존댓말로 말하고 같이 밥 먹을 때는 이유종 기자 먹고 싶은 거 먼저 먹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최근에 났었는데 자, 멕시코와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하루 사이에 일본과 대만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가 다시 꿈틀거리면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환태평양 조산대 지진 현황을 그림으로 보시죠. 자,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일본, 멕시코, 칠레. 자, 날짜는 계속 다르지만 올해 들어서만 발생한 진도가 파푸아 뉴기니는 8.0까지 강진, 멕시코 이번에 강진이었죠. 7.0, 7.6, 6.1. 그리고 바로 오늘 일본에서도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일본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이었는데 자, 일단 멕시코 지진 엄청난 규모의 피해자를 낳았죠. 200명 이상이 지금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네, 그 20일 현지 멕시코시티에서 동남쪽으로 12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가 숨졌고요. 바로 12일 전, 그러니까 7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그 인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100명 정도가 숨졌는데 지진이 멕시코에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고 있는데요. 불의 고리라고 불릴 정도로 그 지진 활동이 매우 많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수분이 많고 매우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더 많이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 주변 지진 현황,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일 때는 먼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일어난 큰 지진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이거 혹시 환태평양 조산대 전체에 걸쳐서 지진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앞섭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불의 고리 활동이 개시한 건지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 지금 일본 6.0, 대만에서도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우리나라도 또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경주 지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안전한지 들어보시죠. 일본 같이 태평양판과 다른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안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유라시아판 내부에서도 응력이 쌓이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지진의 발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어느 만큼의 규모의 지진이 어디서 발생할지 하는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직접적인 어떤 영향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진을 그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멕시코 지진에서 한인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 사연이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 가슴 찡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교포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한 업체, 의류 그 부속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업체의 사장이라고 합니다. 지진 당시에 그 굉장히 낡은 건물에서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3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을 데리고 끝까지 사무실에서 남아서 이제 천천히 대피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낡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같이 그 타지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적응을 했을 텐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